총 규모 약 10,000제곱미터의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강변의 공사 현장. 아침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오늘 지상에서 만들어지던 3개의 인공섬 중에 제3섬을 강으로 띄운다. 이 진수식을 위해 중국 기술자와 함께 수십 개의 대형 고무 튜브가 공수됐다. 고무 튜브에 공기가 주입되면 한강에 띄어질 인공섬 아래에 설치될 것이다. 이처럼 에어백을 사용하는 진수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좁고 경사가 급한 한강변에서 대형 구조물을 띄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진수 방법을 찾아냈다. 원통으로 부풀려진 에어백 위에 놓여진 인공섬은 경사로를 따라 굴려져 한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치 콩나무 위에 뗏목을 굴려서 강으로 띄우는 원리와 같다. 땅에 진수 경사로의 고저차라든가 좀 튀어나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상부 구조체를 더 안전하게 밑에서 쿠션 충격을 완화해주면서 진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인공섬의 바닥이 긁혀 파손된다면 오늘의 진수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강으로 띄워지기 전 구조물 바닥에 이상은 없는지 최종 점검됐다. 진수 원리는 단순하지만 700톤이 넘는 구조물을 강으로 안전하게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공섬을 강에 띄우기 직전 문제가 또 발생했다. 땅이 일반적인 경사도가 한 5도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의 고수부지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수 경사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약간의 어려움을 안고 그러고서 진수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구조물을 진수하기에 열악한 주위 환경.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개월에 거쳐 만든 인공섬의 하부 구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진수식이 시작된 지 4시간 후 드디어 제3섬이 한강에 띄워졌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제2섬 진수에 이어 두 번째 성공이다. 3개의 인공섬이 모두 띄워지면 인공섬들은 반포대교 남단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곳에서 물 위에 뜬 채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플로팅 아일랜드라 불리는 인공섬은 씨앗을 상징하는 3섬과 만개한 꽃을 상징하는 1섬,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2섬 등 모두 3개의 섬으로 구성돼 다목적 홀부터 수상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1섬부터 3섬까지 대규모 공원시설이 될 인공섬의 총 무게를 합치면 모두 약 7,500톤. 엄청난 중량의 인공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강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세계의 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1섬. 강에 띄워지기 전 하부 구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물속에 들어갈 부분인 제1섬의 하부 구조 내부. 하부 구조 내부엔 별다른 시설이 없지만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배의 하부 구조와 비슷하다. 하부 부유체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급을 받는다 그러는데 한국 성급의 그 승인을 받는 그런 배를 우리가
여기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고 그 위에 일반 건축물이 또 이제 얹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인공섬이 한강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부 구조가 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 인공섬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이런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유식 구조물인 반잠수식 석유 시추 시설. 이 시설은 여러 개의 다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이다.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석유 개발 때문이었다. 해양 구조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발전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멕시코 연안에서부터 이제 석유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심한 2,000m 너머까지 이제 석유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석유를 개발하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양 구조물이 여러 가지 이제 개념과 모양이 바뀌면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지의 석유 개발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다 및 유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수심 300m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식 시설은 버틸 수가 없다. 부유식 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최근 석유 개발 시설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인 FPSO. 겉모습이 대형 선박과 흡사한 FPSO는 원유를 생산할 뿐 아니라 저장하고 유조선에 건네는 설비로 바다 위의 정유 공장이라 불린다. 액화 천연가스인 LNG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규모 천연가스가 매장된 바다 위에 설치된 LNG FPSO는 천연가스를 뽑아내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이 시설물 내부에서 직접 가공한 뒤 그대로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액화 천연가스는 LNG 운반선이 오면 옮겨지는데 생산, 액화, 저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생산된 기름을 갖다가 정유하면서 이런 셔틀 탱커가 와서 생산된 원유를 실어 나가기 전까지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FPSO이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같이 수심이 깊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는 FPSO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유식 구조물인 반잠수식과 FPSO. 그러나 이 둘은 반잠수식과 배수식으로 각각 구조가 다르다. 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형을 제작해 직접 실험해 보았다. 먼저 배수식 구조물과 반잠수식 구조물에 각각 같은 무게의 추를 넣고 가라앉는 정도를 비교했다. 양쪽에 2kg의 추를 넣은 결과 반잠수식이 배수식보다 2배 정도 물속으로 더 가라앉았다. 그러나 반잠수식은 배수식 구조물과는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 수조에 만들어진 인공파도. 배수식 구조물이 반잠수식보다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수식 구조물이 반잠수식보다 확연하게 멀리 밀려났다. 반잠수식은 짐을 실는 건 조금 포기하지만 파도 중에서의 그 운동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물에 닿아 있는 면적을 아까 모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반으로 줄여가지고 짐은 좀 적게 실지만 파도 중에서 동료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해상에서 모진 풍랑을 맞으면서도 작업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거제도 옥포에 위치한 조선섬. 선박을 만드는 도크가 바다 위에 떠 있다.
부유식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플로팅 도크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이다. 길이 438m, 폭 84m, 높이 235m로 63빌딩 2개를 이어붙인 것만큼 길고 면적은 축구장 5개를 연결한 크기로 약 12만 톤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또 육지에 서 있는 일반적인 도크보다 배를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른데 이는 진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드라이 도크는 그 배를 진수시키기 위해서 물을 도크에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배가 뜨고 나면은 또 배를 빼내고 또 도크에 물을 빼내고 이런데 걸리는 시간이 그 이틀 정도 걸립니다. 반면에 그 플로팅 도크는 바로 물에 떠 있는 도크에서 플로팅 도크 자체만 물에 가라앉히면 되니까 3시간 정도면 작업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배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된 배를 바다로 띄우는 진수식. 플로팅 도크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크 안으로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들어와 채워지면서 몇 시간 만에 배가 수면 위로 미끄러졌다. 플로팅 도크가 자유롭게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도크 바닥에 설치된 탱크에 의해서다. 플로팅 도크의 바닥은 64개의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탱크에 물이 들어오면 바다로 가라앉고 반대로 물을 빼내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도크 바닥에 설치된 탱크는 배를 바다에 띄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도크 바닥에 탱크를 제어하는 조정실. 이곳에서 24시간 시시각각의 상황에 따라 탱크 속 물의 양이 조절된다. 우리 로얄 독구의 심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독구의 주 배수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또 여기에서 독구의 모든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도크는 파도나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평이 깨지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4개의 탱크는 각각 물의 양을 달리해서 배의 수평을 언제나 일정하게 맞춘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수평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와도 한 자리를 유지하며 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플로팅 도크는 어떻게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는 것일까? 그 열쇠는 플로팅 도크에 붙어있는 굵기 9cm의 쇠사슬에 있다. 이 독구의 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앵커 체인이 이렇게 이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드에 보드 스타보드 8개, 선미 2개, 앞에 육상과 연결된 게 9개, 토탈 27세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독구가 초속 60m에 태풍에도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체인으로서 결속되어 있습니다. 앵커 체인은 마치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저에 여러 개의 앵커를 고정시키고 앵커와 부유식 구조물을 쇠사슬로 연결한다. 이렇게 앵커 계류가 여러 방향에서 부유식 구조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파도나 태풍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한자리에 고정된 채 떠 있을 수 있다. 인공섬이 조성될 잠수교 남단. 한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 인공섬에 연결할 앵커를 묻을 것이다.
인공섬 역시 강 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앵커 계류 장치를 이용할 예정이다. 앵커 하나를 묶기 위해 강바닥을 3.8m 이상 파내야 한다. 강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깊이가 측량됐다. 한강에서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오늘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이다. 물 흐름이 다른 부분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해놓고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준설을 하고 다른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또 그 전에 준설했던 부분이 다시 좀 흙이 드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다시 반복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준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가에선 앵커 블록을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앵커 블록은 하나당 넓이가 40제곱미터가 넘고 무게가 300톤에 이른다. 이 작업을 위해 800톤급 크레인이 동원됐다. 앵커 블록은 크레인에 고정된 채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까지 이동된다. 앵커 블록은 하루에 하나 이상 이동할 수 없다.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리를 잡은 앵커 블록에 인공섬과 연결해줄 쇠사슬이 고정된다. 계류 체인의 굵기는 최소 8cm에서 최대 12cm로 인공섬 하나당 8개에서 10개 앵커 체인이 설치된다. 이렇게 3개의 인공섬에 설치될 앵커 체인은 모두 28개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앵커 블록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앵커 블록이 강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평소 한강의 수위는 2.5m. 그러나 비가 많이 올 경우 그 수위는 13.5m까지 올라간다. 이때 앵커 체인은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인공섬이 그대로 떠올라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플로팅 아일랜드의 그 가장 앞쪽에 상류 쪽에 있는 체인 하나만으로도 이 플로팅 아일랜드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탁 끊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이 상류 쪽에 체인 하나만으로도 이 플로팅 아일랜드가 흘러가지 않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앵커 체인만으로 인공섬을 안전하게 한자리에 고정시키기는 힘들다. 중부와 전라남도 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거르지 않고 거의 매년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이때 한강은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유속이 매우 빨라지고 각종 이물질이 떠내려온다. 자연재해에 민감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해 인공섬에는 특별한 장치가 갖춰져 있다. 인공섬의 하부에 설치된 윈치 시스템. 이 장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와 연결돼 있다. 각 섬에 4군데에서 윈치라고 와이어 로프로 해갖고 일정 이상 이게 GPS랑 연계해갖고 일정 이상 이 섬이 밀려가면은 거기서 힘을 줘갖고 다시 감아갖고 그 위치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그런 설비를 했습니다. 인공섬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1m 이상 벗어나면 GPS에서 윈치 시스템으로 신호가 가는데 이때 4개의 윈치가 자동으로 체인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길이를 조정해 같은 자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GPS를 이용한 계류 시스템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FSRU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FSRU는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터미널로 LNG선이 정박하고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형 부유식 구조물이다. 실제 부유식 LNG 터미널을 6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대형 수조에 띄어졌다. 이 수조는 실제 바다와 같은 환경을 그대로 조성할 수 있다. 점차 세지는 파도. 수조의 환경이 최대 파도 높이 11.9m, 바람은 초당 40m로 맞춰졌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허리케인과 같은 조건이다. 풍랑이 계속되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FSRU의 위치가 GPS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수조 위에 설치된 이 장비가 인공위성에 해당된다. FSRU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구조물 아래 설치된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실제 해상에서는 DGPS를 이용해서 선체의 운동이나 그 자세를 측정을 하고요. 그 개척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나 자세와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추력기의 추력기의 작동을 이제 함으로써 그 힘의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선체가 우리가 원하는 거동의 상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형의 앞부분만 고정한 채 실험을 계속했다. 인공 풍랑에 의해 모형의 뒷부분은 많이 움직였지만 곧바로 제 위치로 돌아왔다. 물 위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모든 부유식 구조물의 핵심 기술이다. 그런데 인공섬은 이런 핵심 기술과는 별도로 또 다른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인공섬 위에 지어질 건물에 대한 것이다. 각 섬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 대형 건물이 지어진다. 일반적인 부유식 구조물과는 달리 건물의 크기가 거의 섬 크기와 맞먹고 높은 건물은 3층이나 된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였다. 해상 구조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위에다 집지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보통 건물과 똑같을 수도 있고 별 달라 보이지 않지만 밑에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건물을 짓는 방식하고는 그 기초를 만드는 방식들이 아주 다르죠. 가장 큰 건물이 들어설 1섬의 건축 현장. 건축물의 철골 구조가 특이하다. 기둥이 마치 인체의 관절처럼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건물이 흔들릴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부 구조체랑 만나는 방식들을 전통적으로 강접합이라고 얘기하는 단단하게 접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접합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하부 구조체랑 만나는 부분들이 핀으로 접합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흔들리게 만들어줘서 그 충격들을 완화하거나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곳은 건물뿐만이 아니다. 인공섬은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다리도 부유식 구조물이다. 인공섬의 하부 구조를 설계한 업체. 한강에 홍수가 났을 때 인공섬 구조물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 가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봤다. 붉은색으로 보일수록 압박이 심한 것을 나타내는데 1섬에서 2섬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10m 이상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질 위험까지 있다. 인공섬 공사장의 한쪽에 있는 대형 구조물. 이것이 한강에 띄워질 인공섬 다리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리에 사용되는 철골 대신 특이하게 콘크리트가 사용됐다.
내부에 빈 공간조차 없는 콘크리트 다리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일까? 인공섬의 다리를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수조에 띄워봤다. 놀랍게도 이 모형 콘크리트는 쉽게 물 위에 떠올랐다. 그렇다면 다리에 무게가 더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분의 1로 축소된 4톤 트럭을 다리 모형 위에 올려놓고 변화를 관찰했다. 트럭을 올려놓은 쪽이 조금씩 가라앉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 (4톤짜리) 차량이 자유스럽게 이제 왕래할 수 있고요. 아마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 몇천 명 정도 올라가도 그 도교상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제일 긴 도교의 경우는 뭐 1,000명 이상 올라가도 그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다리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가 엄청난 무게를 견디며 물 위에 잘 뜰 수 있는 것은 내부에 특수 재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틀 안은 물에 잘 뜨는 부력재로 채워져 있다. 인공섬에 사용된 다리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쿠션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다리를 여러 조각으로 연결한 것은 외부 충격에 강하기 때문이다. 수해가 일어났을 때 충격에 의해 다리가 파손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피난을 하게 됩니다. 도교를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원래 본섬에다가 저희가 그 도교를 그 같이 일체화시켜서 묶어놨다가 평시에는 다시 그 도교를 다시 펼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인공섬의 다리는 모두 분리된다. 분리된 다리는 연결된 인공섬에 장착되어 3개의 인공섬이 따로 떨어지게 된다. 한강 최초의 대형 부유식 구조물인 인공섬. 인공섬을 만드는 과정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다. 인공섬을 강으로 띄우는 진수식부터 대형 앵커를 한강 바닥에 설치하는 계류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과 부유식 다리 등등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집약돼 있다. 건축만의 기술 혹은 뭐 조선만의 기술,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 있는 변종, 긍정적인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식 구조물을 만들면서 축적된 과학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일본 시즈오카 현의 시미즈항. 이곳의 바다낚시 공원에는 주말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끊이질 않는다. 시즈오카 현에서 가장 유명한 유원지 중 하나인 이 공원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다. 이 공원의 전체 넓이는 약 6,200제곱미터. 한강 인공섬에서 가장 큰 섬인 제1섬보다 훨씬 넓다. 공원 내부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큰 공터가 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전야제 이벤트 장소로 사용됐을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전기 시설과 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바다낚시 공원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는 안전을 위해 특수한 구조로 설계됐다. 큰 파도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유동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こちらの方なんですけど、これは本体と陸側をつないでいる連絡橋の、本体側の構造部分になります。まずはそこについている滑車レールにですねよって、潮がこう満ち引き上げ下げする時の、可動をこれで作っています。 공원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및 도르래는 다리를 30도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해수가 오르내릴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공원 쪽 다리 밑에 있는 원형 롤러는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바다낚시 공원으로 사랑받아온 이 부유식 구조물은 원래 공항의 일부분이었다. (90년대) 후반 일본 요코스카 지역의 바다. 1km가 넘는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로 만들어진 부유식 공항의 모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 실험이다. 부유식 공항은 길이 1km, 폭 120m의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구조물이었다. 당시 일본은 초대형 부유식 해양 구조물로 해상 도시를 만들겠다는 메가플로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부유식 공항에 시도된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이어서 일반 민간 항공기 크기의 대형 비행기의 이착륙 실험도 시도됐다. 그러나 대형 비행기가 착륙하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았다. 단순히 길이만의 문제인지 민간 항공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부유식 공항의 길이만 4km로 연장하며 대형 항공기의 착륙도 가능했다. 4km면 당시 만들어진 부유식 공항의 4개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이론상 4km 길이의 부유식 공항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당시 만들어진 부유식 공항은 여러 개의 조각을 띄워 바다 위에서 연결했다. 이렇게 되면 유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다.この実験中もですね、6年間のうちに台風も地震も両方とも来てます。震度4ぐらいまでは地震は来てますし、それから台風は、波高で 2.7 メーターぐらいですので、地震はですね基本的には浮体ですので水を介しているんで横波は伝わらないです。浮体は水の上に浮いているんで、下の地面が横に揺れても先端力は伝わらないんで、ただ縦に動くですね、地面が上下に動くものはそのまま伝わります。だから下の動きが地面の動きがそのまま非圧縮ですので、水はですねそのまま伝わります。だからトントントンというトントントンと言いますかね、それはあります。 부유식 공항을 만들기 위해 당시에 투자된 연구비만 약 200억 엔,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이 넘는다. 지금 부유식 공항은 해체되고 없지만 일본에선 여전히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こちらがですね、浮体式多目的洋上基地ネットワーク構築の提案ということで、海洋産業研究会が政府に向けてですね、構想提案をし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それを円滑にですね、利用を進めるためにはですね、基地がいるんじゃないかと
EEZ 排他的経済水域にですね島がないようなところに、島の代わりになるような基地を作ろうじゃないか、作ればですね適切にその海洋の利用が進むし、あるいはですねその、燃料の補給であったりですね、あと、海難の救助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に使う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海洋産業研究会が提案しているものです。 막대한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7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철새들의 보금자리라 불리는 시화호. 그러나 이곳은 얼마 전까지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90년대에 추진된 시화 담수호 개발 사업. 바다를 막아 대규모의 간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갯벌이 없어지면서 생태계가 무너졌고 결국 심각한 환경 파괴를 낳았다. 연안을 매립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을 고정식으로 만들어 두면은 거기에 이제 자생계로 있던 생태계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데 비해서 뭐 VLFS 같은 부유식 구조물을 놓게 되면은 그 안에 생태계를 거의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는 이러한 구조물 설치와 관계없이 그대로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이러한 그 구조물이라고 저희가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대형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 연구의 총책임을 맡았던 홍사영 박사. 9년간 진행된 연구를 통해 몇 개의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설계했다. 그중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 리조트였다. 충무 앞바다에 설계됐던 부유식 리조트의 시뮬레이션. 두개동의 선박 모양 호텔이 있는 부유식 리조트는 길이 500m, 폭 300m의 대규모 시설로 설계됐다. 부유식 리조트 안에 주차장과 운동장,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다. 전체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바다 위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부유식 구조물의 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대형 부유식 구조물은 옆으로 얇게 퍼진 형태이기 때문에 파도나 태풍에 큰 충격을 받기 쉽다. 당시 연구진은 수차례의 유탄성 실험을 통해 부유식 구조물이 파도나 태풍에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외부 압력에 부유식 구조물 자체가 유연하게 움직여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제연주기 10,000년짜리 파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그런 파도가 오더라도 이 구조물이 위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능을 갖도록 구조물이 설계되고 있고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런 파도가 왔을 때 이 구조물이 그 구조적으로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인명이 있을 경우에 인명에 큰 상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홍사영 박사 연구팀은 길이가 킬로미터 단위인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의 설계에도 성공했다. 바로 부유식 공항이다. 부유식 공항은 길이 4.5km, 폭 1.5km로 일본의 부유식 공항보다 약 4배 정도가 크다.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크기다. 일단 제도적 기술적인 그런 기반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빠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생산 기술인데 그런 그 생산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에서 부채를 이제 결합시켜서 하는 그런 그 공법인데 이런 공법은 이미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를 넘어
강과 바다까지 삶의 영역을 넓혀줄 부유식 구조. 멀지 않은 미래에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연결한 해상 도시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은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강의 인공섬이나 석유 관련 시설 등을 통해 기술 발전은 이어지고 있다.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술 개발은 급변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비하는 투자인 것이다. 이제 도시의 그 연안의 좁은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형의 이러한 부유식 구조물을 연안에다가 이제 설치함으로써 도시를 갖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의 그 생활의 중심이 바다 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신대륙을 꿈꿔왔다. 콜럼버스의 배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21세기 과학은 부유식 구조물을 통해 인간이 한 번도 밟지 못한 신대륙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